누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았나라는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지금 환율 폭등 장난이 아니죠. 그러나 이미 제가 6개월 전부터 방송해 왔죠. 지금 차트를 보면 거의 90도에 가깝게 그냥 막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측해 보실래요? 오늘 1187원, 요거는 아까 자료 뽑을 때 블룸버그에서 가지 않는데 그때 거보다 또 사문이 올랐어요. 1187원입니다. 얼마까지 오를까요? 전문가들은 1210원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물론 당연히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지금 전문가라고 외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입을 해도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입해도 될 때냐, 개입하면 해결되느냐 이런 데 의문을 좀 가지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와 원인, 우리 정부와 국민 각 개인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지금 달러를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 잦아진 환율 시장 개입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개입했다고 봅니다. 이거. 쭉 이렇게 안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탁 내리고 올라가다가 조금 내리고 또 올라가다가 조금 내리고 하죠. 그리고 팍 폭등했다가 또 조금 내립니다. 이게 다 개입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 개입할 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 사정 좋다고 생달러 막 퍼붓는 거 지금 이럴 때가 맞느냐? 그런다고 해결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좀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달러 사신 분 많죠? 제가 한 4, 5개월 전부터 달러 폭등한다고 예측 방송할 때 그때 댓글에 달러를 사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다 보험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달러로 환투기를 하자고 제가 이 방송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보험 개념으로 원화의 가치 하락이 곧 다가올 거니까 대비하십시오라는 방법으로 환율을 좀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급등 원인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라고 하죠.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한번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진행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간단하게 뭐 결론만 이야기하죠. 미국이 요구한 건 그겁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해라. 기술 탈취하지 마라. 기술 이전 강요하지 마라. 너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지 마라. 그리고 금융시장을 개방해라.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미국이 요구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를 한 거죠. 처음에는 중국이 받아들일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다 들어줄게 목숨만 살려다오 이렇게 이제 읍소사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하느냐면 좋다 그럼 다 됐다. 그러면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라. 법제화를 좀 해라. 하니까 시진핑이 그것만은 안 된다. 그것만 좀 봐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못 봐주겠다 하고 결렬시켜버린 게 이번 무역협상 결렬의 결말입니다. 왜 중국은 법제화를 못 시킨다고 할까요? 중국에서 법제화 제대로 하려면 이 전인대를 거쳐야 됩니다. 이 전인대 중국인 전체가 다 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든 저 자리에서 시진핑이 이것의 법제화를 천명하면 시진핑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의 권위가 추락해버립니다. 미국에 굴복한 시진핑 총리, 여러분이 중국이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미국 트럼프는 해라. 법제화 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니까 중국에서는 그 대신에 법제화는 안 하더라도 규제책 또는 행정지도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법제화는 못하겠다. 그것만 좀 받아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법제화도 안 할 조약을 체결하면 뭐합니까? 법이 돼야죠. 중국에서 그 법이 있어야 단속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법 없이 규제책에만 매달려서 단속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요구도 맞고 중국이 버티는 이유도 이해는 됩니다. 사실 미국과 무역 전쟁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먼저 한 쪽은 트럼프가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도광양해라고 들어보셨죠? 도광양해. 빛을 감추고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서 힘을 길러라. 이게 덩 샤오핑이 하던 얘기입니다. 이러던 중국이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를 보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 미국 별거 아니네.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 미국의 패권을 잡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도광양해를 과감히 버리고 미국의 패권, 즉 기축통화와 지적재산권 산업에 제대로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도전을 한 겁니다. 사실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심알동, 광정량, 불칭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오쩌둥이 얘기하던 겁니다. 심알동, 굴을 깊이 파라. 그리고 광적양, 식량을 쌓아두어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해결하고 남는 식량을 비축해서 불칭패, 패자라고 감히 나서지 마라. 패자라고 자신을 스스로 칭하지 마라. 자신을 스스로 패자라고 나서지 마라. 국제사회에 맞아 죽는다. 뭐 이런 거죠. 그걸 마오쩌둥 시절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광양회, 덩샤오핑이 하던 얘기입니다.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중국 간이 커지는 걸 외부에 비춰서는 안 된다.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장쩌민이 등장하면서 살짝 바뀝니다. 유소작위,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할 게 있으면 이제는 감추거나 숨지 않고 하자 하고 간을 서서히 배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후진타오가 등장하면서 화평굴기, 평화롭게 우뚝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큰 이야기를 합니다. 돌돌핍인, 후진타오가 하던 이야기입니다.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해버리는 겁니다. 상대를 거침없이 압박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와서 드디어 나옵니다. 대국굴기, 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뜻입니다. 후진타오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아시죠?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가 휘청했잖아요. 이때 미국 별거 아니라고 판단한 후진타오가 크게 저런 허소를 해댄 겁니다. 돌돌핍인. 거침없이 우리도 압박하자. 그러다가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진짜로 큰 소리, 대국 굴기가 나온 겁니다. 중국이 대국 굴기를 선언하고 대국을 꿈꾸면 누구랑 마찰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죠. 미국과 커다란 충돌이 시작됩니다. 중국이 대국 굴기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에 감히 도전을 합니다. 중국 주도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출범시켜가지고 이것으로 위안화 기축통화를 시도합니다. 페트로달러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건방지게 보이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를 IMF의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위안화가 드디어 달러, 엔, 유로 이런 국제통화의 힘 있는 국제통화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된 겁니다. 안 받아들일 수도 없죠. 워낙 덩어리가 큰 경제니까 각 개인은 못 살아도 14억을 모아버리면 덩어리가 엄청 커지잖아요. 이런 엄청난 덩어리를 보고 SDR을 안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육상과 해상을 통한 실크로드, 신실크로드 1대1로 사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달러가 원래는 1944년 금본위 제도였죠. 그러다가 1971년도에 금본위제를 닉슨이 해제해버리고 그 후에 페트로달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즉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한다. 그래가 중동 지역의 모든 산유국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앞으로 모든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한다. 페트로달러 시대를 엽니다. 그런데 중국이 위안화로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해버립니다. 페트로달러에 도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자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런 대로 점잖게 중국을 봐주는데 호텔을 양손으로 잡고 확 잡당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 패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재산 산업에 도전합니다. 여기는 금융산업도 포함됩니다.
화웨이, 5G 이런 게 중국이 선도해 나가고 있죠. AI 산업, 인공지능 산업은 중국이 오히려 더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텔스 무기 같은 최첨단 신무기 같은 것도 해킹해가지고 저가 또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의 세계적 주도권을 중국이 쥐겠다고 선언합니다. 아까는 잠자는 사자 코트를 확 잡당기다면 이번엔 잠자는 사자 대가리 벌리고 머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잠자는 사자입니다. 여기 코트 있습니다. 이러니 미국 주류 사회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미국 주류 사회가 위기감을 느낀 것을 트럼프가 대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 전체의 합의된 이익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쉽사리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워낙 미국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중국이 진짜 큰 일을 노렸다면 아직까지는 도광양회 정신으로 좀 더 은밀하게 빛을 감추고 야금야금 먹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잡아 뽑고 입을 벌리고 머리를 집어넣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중국이 해버린 겁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죠. 그래서 이번 무역협상은 그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500달러의 중국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 중국은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그래서 보복을 하는데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농산물에 관세를 왕창 매겨가지고 보복을 해버리겠다. 트럼프 재선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중국 제품에서 관세를 뜯어가지고 그걸로 미국 농산물을 왕창 다 사가지고 못 사는 나라에 지원해버릴 거다. 이 뜻이 뭡니까? 중국 그냥 죽으라는 거죠. 관세 받아가지고 그걸로 농산물 사서 못 사는 나라에 공짜로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받아서 그거 다 버리더라도 중국 너희만큼 못 봐주겠다. 그리고 법제화에 사인하고 지금부터 미국 발밑으로 기어들어 와라. 왜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땡기고 사자 아가리 벌려서 대가리를 집어넣니? 이거죠. 중국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 길을 찾습니다. 이게 최근에 중국이 취한 역주기 요소 조절을 한 겁니다. 감세, 세금을 깎아주고 소비 촉진을 시켜서 중국이 지금 처한 이러한 애로사항으로부터 내수 경제를 살려서 탈출해보자는 겁니다. 미국 이제는 어차피 전쟁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너무 믿지 말고 중국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보자. 중국이 이런 시도까지 하는데 우리나라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세금 깎아줍니다. 감세. 트럼프는 35%의 법인세를 21%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나가 있던 미국 기업들 또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만세 하면서 미국으로 달려드는 건 당연하죠. 세금을 줄여주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세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도 감세했습니다. 소비 촉진.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코라 죽을 거니까 소비 못하죠. 중국에서 최저임금제 이런 이야기 하다가 맞아 죽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이런 것도 중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인들의 활력을 높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나름대로 중국은 자기 살 길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무역협상에서는 지금 안타까운 입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무역전쟁입니까? 아닙니다. 패권전쟁입니다. 달러 패권, 군사 패권, 세계 영향력 패권, 모든 패권에 중국이 도전한 결과고 미국은 자기 패권을 수호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가 문을 닫을 판인데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은 있겠지만 종전은 없습니다. 휴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종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환율, 주가 이런 거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국과 미국은 당분간 약간의 휴전은 있겠지만 전쟁 자체가 끝나는 일은 앞으로 50년 사이에는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팔리는 여러 가지 제품,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그 부품이 한국산이 많습니다. 다른 TV가 미국에서 팔린다고 봅시다. 그럴 경우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LG에서 가져가고 반도체는 삼성 거 쓰고 철판은 포스코 걸 쓸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 물량이 막히면 한국 역시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고래의 싸움에서 한국이라는 새우의 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4% 감소한, 즉 6.4%가 감소한 130억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는 데다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월별 기준 수출이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확 다운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 안입장 장난 아닙니다. 수출 부진은 앞으로도 길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회복된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올 하반기 되면 둔화될 겁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로 중국이 회생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당국자 이번 미싱으로 박아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환율 급등의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더해집니다. 한국의 대외 여건이 악화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혁신과 활력으로 탈출해 나가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한국 산업 자체가 혁신을 일으키고 기업 분위기가 살아서 활력을 펑펑펑 돌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지금 혁신 일어나고 있는 현장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활력 살아나고 있다고요? 기업 활력요? 기업인들 다 잡아놓고 있고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기업 자체를 빼앗아버리는데 활력이 살아날 택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수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면 수출 못하는 물량만큼 내수 소비 시장이 늘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내수 소비 시장 늘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가게 문 닫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이따가 결정적이고 무서운 증거 자료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신시장을 개척해서 이 위기를 뚫어나가야 됩니다. 이건 수출 전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전 세계가 다 어려운데 아프리카까지도 어려운데 지금 신시장이 개척이 될 수가 있나요? 자, 경제 활력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장례식장입니다. 이 사람 왜 죽었나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체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당신 같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열받아 죽었군요. 당신 같으면 지금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기업이들 모조리 다 잡아넣어가지고 감옥 한 번 안 갔다 온 기업 있나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조양호 회장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저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기업을 키워봤자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빼앗겨버리면 그리고 감옥이나 안 보내면 걸핏하면 삼성 이재용이 뒤지고 또 대기업들 탈탈 털어가지고 감옥 보내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걸 가져왔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랑은 달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업을 죽이는 데 쓰잖아요. 국민연금이라는 돈은 우리 돈이죠. 여러분은 국민연금 돈으로 기업 활력 주기라고 명령 내린 적 있습니까? 정부가 이러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었네요. 베네수엘라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모든 산업을 국유화시키면서 베네수엘라 저렇게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문제는 경제 활력이고 기업 활력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8%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기업 활동을 하고 싶어서 설비를 투자하겠습니까? 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롯데에서 미국에다가 셰일가스를 이용한 에틸렌 생산 공장을 4조 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셰일가스는 미국에서 나니까 미국에다 기업 짓는 건 기업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4조 원이 그 기업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4조 원을 한국에 투자했으면 실업자가 얼마나 구제됐을까요?
자, 이번엔 혁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를 좌우할 인공지능 AI 사업, 그 본부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거점이 여기입니다. 책상 몇 개 놓인 이곳이 한국 AI 거점이라고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네요. 그리고 이 책상의 대부분은 비어 있고 컴퓨터는 꺼져 있습니다. 이게 마치 빈 창고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한국 최초의 인공지능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3년 전 9월의 인공지능 알파고에 우리나라 기사 이세돌 구단이 깨져버렸죠. 그 당시 충격을 접하던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서 설립한 게 바로 이 AI 본부입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 네이버, SK텔레콤 같은 7개의 기업이 30억 원씩 투자해서 이게 설립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여 명의 연구진이 여기서 연구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설립 1년 만에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지원이 딱 끊겨버렸습니다. 현재 남은 인력은 20명 안팎, 출범 때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10명이던 박사급 연구원은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대화형 아바타 이 정도입니다. 세계 최고와는 한참 거리가 먼 대한민국 AI 현주소입니다. AI라는 기술에 정치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적폐 취급을 받아서 지원이 끊겼는지 모르겠다면서 한탄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입니다. 두 번째, 내수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수출이 떨어지면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됩니다. 내수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근로소득이 확대되고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 그 소비가 증가하니까 기업이 생산이 확대되고 기업 생산이 확대되니까 투자가 다시 증가되고 투자가 다시 고용을 증가시키고 고용이 증가되면 다시 근로소득이 확대되고 다시 소비가 증가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게 당연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제와 사상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이 고리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폐업과 감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그림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러고도 내수시장이 살기를 바랍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떨어지는 데다가 내수시장도 침체되고 두 개의 돈 벌어주는 바퀴가 다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중국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약 6%에서 7%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좀 부실하죠, 중국이. 그러나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노력하는 것은 전부 방향이 베네수엘라 방향이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거 하나를 들이밀겠습니다. 작년 들어서 최초로 사실 1981년도부터 세수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가봐야 되죠. 법인세 세수가 부가가치세 세수를 앞질러 버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껌을 하나 사 씹어도 물어야 하는 전 국민이 무는 세금입니다. 전 국민이 어디서 어떤 소비를 하든 밥을 먹든 목욕을 하든 다 무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부가가치세 세수가 법인세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수시장이 드디어 위축된 정도가 아니라 망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수치 통계가 1981년 이후로는 최초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 역전 현상이 더 깊어질 겁니다. 2018년 법인세 세수가 약 71조 원이었는데 부가가치세 세수는 70조 원이었습니다. 이런 수치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늘어나는 실업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실업 대책으로 돈을 퍼붓고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는 안 됩니다. 이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업 활력을 살리고 혁신을 일으키고 내수시장을 살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지금 25%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체감 실업률 하니까 우리 피부로 느끼는 추위 이런 거랑 비교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실업률입니다.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근로를 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실업률 통계에서 빼거든요. 구직 활동 한번 하면 실업률 통계에서 빼버립니다. 그런 통계를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 포함한 것을 체감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 자료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정지시킨 후에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이미 마이너스 0.3%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이미 꼬라박았습니다. 올 연말에 얼마나 될 것이라고요? 저는 2% 이하의 경제 성장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부 2.7%, 2.6% 생사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정상이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 그리고 국내적인 상황, 종합 상황을 다 비교할 때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정상적이라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꿰맞추려고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소중한 달러를 퍼부어버리면 그대로 그 달러는 공중에 말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우리 경제 펀더멘탈 기초 체력은 튼튼하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해요.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명대사가 나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특히 정부 발표는 아무것도 믿지 마라. 그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주머니가 쪽박이 되는 길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은 이미 무너졌거나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출, 혁신, 활력, 내수 소비시장, 신시장 개척 왕창 다 무너졌거든요. 다 무너졌습니다. 살아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개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중한 달러 가지고 환율 시장 개입하는 것은 달러를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환시장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둬야 합니다. 시장을 당할 정책은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볼까요? 수출 기업이 숨통이 터집니다. 일단은. 어차피 수출은 줄게 돼 있는데 환율로 그것을 커버하게 되니까 수출 기업이 숨을 쉬게 됩니다. 일단은 수출 기업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내수 죽었죠. 수출 죽었죠. 다 죽고 있는데 수출 기업이라도 일단 좀 살려놔야 그 돈이라도 국내에 불려서 돌아야 됩니다. 어설픈 지원책보다 이렇게 현금 확보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비싸지죠. 그 부분은 수출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경제를 돌리면서 일단 상쇄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외환 당국이 그래도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싶으면 우선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정권부터 싹 때려치우고 바꿔야 됩니다. 모조리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었을 때 외환시장 개입해서 안정화시키면서 경제를 리드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환율이 오르면 주식이 빠집니다. 이 차트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주가 이렇게 다운되죠. 지금 환율이 떨어지니까 주가 올라가죠. 환율이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빠질 것인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환율이 1,300원 가까이 가게 되면 주가는 1,500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현실화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 중 무역 분쟁과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충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부터라도 빨리 모든 경제정책, 사회주의식 이념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경제정책을 지금 즉시 폐기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